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어떻게 잘 전달이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 서울시 인제 뭐 공공급식위원회 인제 거기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제 농식품부 푸드플랜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가 푸드플랜 구축 지원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또 푸드플랜과 연결된 이른바 패키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지원 사업에 김제 씨가 또 선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인제 그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과 연결돼서 이렇게 그 민간 쪽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인제 좀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는데 좀이라도 인제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김제 시에 FD라고 하더라고요. 패밀리 닥터 주치의. 이 주치의로서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서는 김제시에 인제 그 자주 가서 유통과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인제 또 논의도 하고 인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인제 그 제가 인제 그 요청받은 이제 그 주제는 푸드플랜 추진 배경 및 발전 과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전략이라고도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인제 그 농업만의 어떤 그 국한된 이제 '정책 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먹거리라고 하면은 농업 생산, 뭐 유통, 가공 인제 그 뭐 소비 인제 그 먹거리의 어떤 그 생산, 가공, 유통, 소비라고 하는 인제 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인제 중심으로 인제 그 봤었었다라고 하면은 그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경제적, 사회적 아니면 생태적 형태의 어떤 그 기여의 내용을 찾아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여전히 먹거리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김제는 그 넓은 이제 지평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소규모 생산 농가들이 또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먹거리가 또 지역에서 또 소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은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학교 급식, 공공 급식, 그다음에 지역의 공공기관의 급식 등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의 중심이 두어져 가지고 이루어져서 고민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고민해 내고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인제 그러한 어떤 그 방식을 이제는 모색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인제 그러한 어떤 그 현실적 인식 속에서 이 푸드 플랜이 인제 추진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데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왜 그러한 이 고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맥락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처방전을 내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왜 이것을 고민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먼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푸드 플랜에 대해서 먹거리 전략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형태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책적인 과제로 지금 삼고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19 지금 뭐 코로나19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나라에서는 이른바 인제 국간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조치들을 갖다 이제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왼편에 있는 그림, 그래프에서 이제 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곡물 수출과 관련된 이제 그 규제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었냐면 이제 그 운송하는 이제 그 종사원이 이제 그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물동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이제 벌어지기도 했고, 어쨌든 먹거리 안정적인 어떤 그 확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의 어떤 그 자급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식량 자급률은 21.7%, 곡물 자급률은 21.7%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그 식량의 안정적인 어떤 그 확보라고 하는 부분도 새롭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최장기간의 장마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우셨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우리 이제 그 일선의 이제 공무원분들도 그것에 이제 장마 뭐 그다음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또 이제 또 지난 여름을 또 보내시지 않았었나. 최장기간의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장마 뭐 50일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상기후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기상 관측이 있고 난 다음에 신기록을 갖다 이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건 2019년도 자료인데 2020년 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심한 이제 기후 위기에 봉착되어져 있는 상황. 농사짓기도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우리의 농업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거 참 이게 안정적인 어떤 그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위기적인 상황, 여기에 더한 이제 기상에 있어서의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이제 어려워졌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곡물 자급률도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뭐 82.5%,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의무 수입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제 82.5%로 이제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뭐 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곡물 자급률이 이제 뭐 10%도 안 되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여기에 농가 소득의 문제를 보면은 더 이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에 농업 소득 두 번째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은 어 2000년도에 농업 소득이 1,089만 원. 그러니까 뭐 1,09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경상 가격 수준이거든요. 근데 2019년도가 1,026만 원. 오히려 절대 금액 자체가 경상 가격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절대 가격 기준으로 축소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업농을 육성한다, 뭐 규모화한다, 기계화한다, 이제 하는 형태로 나아갔었지. 이제 소규모 생산 농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없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변화가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지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곡물 자급률도 낮은 상태 속에서 최근에 있어서 국내에 있어서 식품 산업 시장에서 국내산 농산물이 사용되어지는 비율은 증가되고 있지 않다.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이제 주된 원료는 이제 외국산 이제 원료에 이제 주되게 의존하는 시스템.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가공되어지는 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다면 지역 농가의 농업소득의 증대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선순환이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악순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농약의 악순환. 해충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농약을 썼는데 맨 처음엔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약 가지고 듣지 않더라. 그러니까 더 많은 농약을 쳐야 되더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많은 농약, 더 많은 농업 경영비가 이제 투입되어지는 형태의 악순환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있어서 식품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거의 비율에서 보면은 2013년도 한 뭐 31.2% 수준에서 지금 31.4%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식품 제조업의 국내산 농산물 수준 쌀의 경우에 있어서도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대두의 경우에 있어서는 콩의 경우에 있어서는 10%안 되는 건 뭐 당연하게 될 것이고 마늘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 외국산 특히 이제 뭐 중국산 이제 그 마늘들이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식품 제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선순환적 구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그 이른바 중소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지 규모별 농가의 구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그 규모화된 농가의 비율이 이제 조금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규모가 작은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 높은 수준이다. 지금 요것은 전국 단위에 있어서의 경제 규모별 농가의 구성이거든요. 1헥타르 미만의 농가가 전체 농가의 70%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70%에 해당하는 농가가 1헥타르 미만의 농가 그야말로 중소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중소농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소위 이야기해서 이렇게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중소농가들은 어차피 시장 경쟁에서 물러날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저기 막 유지가 안 될 분들이고 따라서 그러한 농업 부분 중소규모의 농업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버렸냐면은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었다. 아니다. 복지라고 가장 중요한 복지는 뭐냐면은 은전 내지는 시혜로서 전달되어지는 복지가 아니라 그들도 생산에 연세 드신 그야말로 농촌을 지켜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셨었던 그들의 노동, 그들의 삶의 궤적들에 대해서 정당하고 온전하게 평가를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따라서 그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 지금까지의 구조 속에서 보면은 그냥 개통 출하의 형태 속에 맡겨버렸고 산지 수집상에 맡겨버렸고 효율화 규모화에 맡겨버렸고 효율화 규모화에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중소농이 정책적인 어떤 중심에 들어오지 못했었다. 이것을 잡아내자. 그렇게 하고 지역 내에 이것을 추동력으로 해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등등의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또 만들어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푸드 플랜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지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별 농가 구성을 보더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의 농가가 거의 70%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농업소득률 2019년도 기준으로 하잖아요. 농업소득률이 29.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1,000원을 팔아가지고 300원 정도가 남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1,000만 원 팔아가지고 남는 돈은 뭐 298만 원, 298만 원이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이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적은 판매 금액을 갖고 있는 이 농가들도 나름의 판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판로라고 하는 부분이 지역의 먹거리에 어떤 그 어떤 관련된 활동에 이제 중심점으로 이렇게 좀 작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걸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푸드 플랜.
어 김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협이 주도하는 형태로 해서 직매장도 활성화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서 이 이른바 이제 그 직거래 판매 비율이 이제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하고 2018년도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은 2010년도에는 이제 20%가 채 안 됐어요. 19.8%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 뭐 26% 정도. 특히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고령농 측에서 이 소비자 직거래 판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판매 금액별 소비자 이제 직접 판매 비율을 보더라도 당연하게 소규모 판매 농가들의 이른바 이제 그 소비자 직거래 판매 비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직접 판매에 대한 것은 농민들의 입장 속에서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과거에는 이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을 때는 직매장이 없고 했었을 때 흔히 하는 직거래가 바로 뭐냐면 뭐 오일장에서 뭐 이 판매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아니면 터미널 앞에서 판매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판매하는 사람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지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었었다. 노점상 비슷한 취급을 받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직매장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이제 그 판매하는 농가들의 입장 속에서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어지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책무성, 책임성도 이제 나름 이렇게 좀 담아지다 보니까 그 책임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또 다른 한편 속에서는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또 주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변화의 지점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접 판매, 로컬 푸드 형태로 해가지고 이 확산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 그래서 가까운 거리 뭐 해가지고 이제 로컬 푸드 이야기 나왔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는 이제 로컬 푸드 육성을 위한 이제 그 뭐 조례도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로컬 푸드라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유통은 이제 막 확대가 되어졌는데 이거를 자 유통적 관점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사회가 좀 더 활기차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고민하게 됐다. 어쨌든 이 소비자 직접 판매 부분에 있어서의 증가, 그다음에 로컬 푸드 직매장에 있어서의 개설의 어떤 그 확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이제 그 계기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컬 푸드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푸드 플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책적인 확산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잘 자리 잡고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그 물적인 어떤 그 기반을 이제 갖게 됐다. 물론 이제 거기에 있어서도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자체에만 매몰돼 버리게 되면은 판매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에 매몰돼 버리게 되면은 판매 금액 경쟁이 막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중소농가를 갖다 조직화해 내고 하는 것은 그거 언제 조직화해?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그냥 그 대규모로 생산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뭐 해 가지고 몇몇 이렇게 짝짝짝 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돼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이제 로컬 푸드 직매장의 어떤 그 확대 인제 그러한 것들이 나름 인제 또 인제 의미 있는 이제 그 정책적 발전의 계기가 이제 푸드 플랜으로 인제 연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표는요. 좀 오래된 겁니다마는 2015년도에 인제 먹거리와 관련된 신뢰도를 갖다가 인제 보여주는 이제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거예요.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먹거리 지속가능성 연구단 제가 인제 참여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연구단인데 거기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했는데 생산, 가공,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거를 가장 신뢰하느냐. 여기 인제 보시는 것처럼 직거래, 농민장터, 직매장, 생협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다음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가, 그다음에 중소농, 그다음에 대농. 어 이제 그러니까 소규모 생산 농가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신뢰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 왜 대규모 생산 농민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어 소규모보다는 낮게 나왔을까? 아마 이런 거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소규모 생산 농가들은 노동력에 주되게 의존하는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질 텐데, 대규모 생산 농가는 대규모화하다 보니까 화학화 등등이 진행되지 않았겠네. 더 많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비료에 대한 사용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었나 이제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먹거리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동의 정도. 먹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것, 건강과 환경에 좋은 먹거리를 소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 설문들 중에서요. 그런데 비슷하게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온 게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로 먹거리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딱 만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확대되어질 수 있다면 건강과 환경에 좋은 먹거리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이른바 직거래, 그다음에 로컬 푸드 직매장,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로컬 푸드 운동도 있죠. 뭐가 있냐면은 꾸러미. 김제에서도 꾸러미가 전국 각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의 언니네 텃밭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꾸러미를 싸 가지고 보내주고, 꾸러미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0 년, 11 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또 인제 김장 때가 되면은 또 절임 배추해 가지고 또 뭐 특판도 하고 계시고, 인제 그런 인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꾸러미를 김제에서 싸 가지고 만들어서 전국으로 택배를 한다. 지역에 생산돼서 지역에서 소비되어지는 게 로컬 푸드인데 이거 로컬 푸드 맞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면을 하면은 이렇게 딱 인제 뭐 저가 그럴 텐데. 거리상으로는 로컬 푸드가 아닐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로컬 푸드는 반경 40km 안에서 생산된 게 로컬 푸드고, 어떤 사람은 김제시면 김제시에 생산된 게 김제시의 로컬 푸드고, 어떤 사람은 또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게 전라북도의 로컬 푸드고, 다 개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남북으로 갈려진 것도 억울한데 먹거리도 뭐 로컬이다 해 가지고 자꾸만 경계 짓느냐. 맞습니다. 그 경계 짓는 거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경계 짓는다기보다는,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은 얼굴 있는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게 로컬 푸드다. 김제시의 로컬 푸드 직매장. 그러면 거기는 누가 생산했는지 알고 있다. 그다음에 어 그만큼 신뢰가 가는 먹거리죠.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짧은 인제 그 먹거리가 되는 거죠. 인제 거기에다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가 엄청나게 짧은 거죠. 뭐 산지 수집상 없고 도매 시장 없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점 없고, 그야말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도 굉장히 짧다. 그러니까 김제의 꾸러미가 서울로 갔다? 그것도 로컬 푸드다. 왜?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거기에 있는 여성 농민들이 공동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거기 그 꾸러미 안에 다 담아진단 말이죠. 심리적 거리도 짧고 사회적 거리도 짧고, 그다음에 또 토종 종자를 또 지켜내기 위해서 또 노력하기도 하고, 인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른바 인제 로컬 푸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로컬 푸드가 인제 직거래로만 이제 이야기되고, 저기 뭐 직매장 중심으로 인제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제 새롭게 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사회적 관계를 일종의
좀 더 인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런 어떤 요구의 어떤 정도들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이. 우리나라는 이 외국산 수입이 외국 농산물 수입이 엄청나게 인제 많단 말이에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 1 인당 푸드 마일리지 이제 엄청나게 인제 높고, 참고로 봐 주시고요. 그러면 인제 로컬 푸드에서 지역 먹거리에서 인제 무엇으로 인제 가져가야 된다? 인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푸드 플랜.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역 상품권. 우리가 인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인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른바 상생의 어떤 틀거리 속에서 전통 시장의 이용을 갖다 촉진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뭐 지역 상품권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이제 그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 이유가 뭘까?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역 내에서의 소비가 확대되어진다면 지역 내의 소득의 증대로 가고, 지역 내의 소득의 증대가 지역 내의 소비의 확대로, 일종의 이제 승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인제 '바깥쪽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만 인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무언가 이렇게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서 또 동일한 이제 방식을 택하는 형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최근에 있어서는 지역 내에 있어서의 선순환 구조를 갖다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체가 한 지역에 들어왔다. 이제 사실 과거에는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노동 절약적인, 그다음에 기술 집약적인 이제 그런 형태가 돼 버리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어서의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보다는 축소되어지고 있다. 인제 이렇게 변화의 지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내 지역을 보살피는, 내 지역에서 해결책을 찾아내고자라고 하는 인제 그러한 고민들이 인제 나오게 됐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화폐의 흐름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끔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역의 부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제 먹거리 선순환에 있어서의 고민 지점을 담아내고 있는 일종의 인제 아 지역 순환 경제의 내용이다. 여기 인제 보시면은 물이 인제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쭉 지나가 버리는데 이거를 물꼬를 갖다 여기저기 막 만들어 놔야지 이 물들이 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 내에 이렇게 쭉쭉 퍼져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인제 지역 시장하고 지역의 소비자, 지역 생산자. 지역 시장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역 시장에 외지의 것들이 지배하는 형태가 되어지게 됨으로써 지역 시장에서 확보가 되어진 화폐가 바깥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대형마트, 월마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월마트라고 하는 대형 유통업체가 있잖아요.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2년 동안은 지역의 부가 증가되어진다. 왜냐하면은 건물 들어서고 그러면서 인제 지역민들의 고용이 인제 또 증가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2년 정도다. 인제 발판이 딱 잡혀지는 순간 이제 뭐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그 돈이 그냥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간다. 인제 미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월마트 효과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이 지역에서 소비되어지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인제 먹거리 선순환 체계와 인제 연결되어지는 지점이다. 그래서 지역 경제 승수 효과. 왜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왜 저런 거예요. 맨 처음에 돈을 얼마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돌고, 돌고, 돌고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역의 소득을 창출시키느냐. 그래서 어 일찍이 인제 외국의 경제 관련 인제 연구소, 인제 거기에서는 지역 경제에서의 순환의 체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 곳이냐, 아니면 계속 빨려 나가는
이제 그런 경제냐. 그것에 따라서 한편에서는 지역이 살쪄 나갈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계속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농민 장터의 경제 지역 경제 승수 효과 2.66. 그런데 USDA가 푸드 스탬프 이거는 그냥 먹거리를 갖다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뭐 가공식품 이제 뭐 그런 걸 갖다 뭐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승수 효과는 1.84 정도에 이제 그 불과하다. 그리고 농민 시장이 활성화되어지게 되면은 직매장이 활성화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농산물만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사례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 이제 가공품들이 또 거기 또 같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이제 그 신규 사업이 추가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제 선순환적인 어떤 그 시너지가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로컬 푸드가 지역의 경제를 이제 그 키워낸다. 그래서 로컬 푸드 미시간 이야기인데요. 로컬 푸드 먹는 것 중에 20%만 로컬 푸드로 하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그 먹거리와 관련된 이제 그 일자리가 42,000명 정도가 또 뭐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부가가치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다. 이건 굉장히 오른편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이제 그 브로셔에 있는 겁니다만 2007년도 8년도 로컬 푸드에 대해서 이제 그 강연을 하고 할 때 그때 사용했었던 요 그림이에요. 오른편 거는요. 이거 로컬 푸드 CISA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의미심장하잖아요. Change in the world 세상을 바꾼다. 뭐로 바꾼다? 포크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one bite at a time. 한 번 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비어 로컬 히어로 지역의 영웅이 되라. 어떻게 하면 된다? 바이 로컬리 그로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자. 여기 이제 로컬 푸드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지역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지역의 어떤 그 상공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선순환적인 어떤 구조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튼튼하게 해내는 것, 이제 이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역 상품권을 각 지자체마다 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둘 다 하는 건데 시장을 서로가 지키는 거 아니냐. 그 저기 막 그렇다라고 해서 경제가 더 잘 사는 거 아니 좋아지는 거 아니다. 따라서 그거는 지역 상품권을 갖다 발행하기 위한 비용만 추가적인 재정으로 다 소요되는 거다. 그거는 어, 이 이른바 이제 그 제로섬 형태의 내용으로 봐서 그런 것이고 사실 지역에서 소비되어지는 것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의 지역 경제의 파급력하고 외지의 어떤 그 이 빨려 나가는 아까 월마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경우하고는 이제 지역 경제의 그 파급의 정도는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어서 이제 푸드 플랜 로컬 푸드에 대한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나 기상 기후 위기 등등으로 인해서 농업과 관련된 주변의 환경 모든 사회 환경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현주소 이제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다. 그런데 가만 봐보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모화 중심의 정책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외된 부분, 특히 70%에 해당하는 1헥타르 미만의 경지 규모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농정의 대상에서 상당 부분 제외돼 버렸고 그분들을 복지의 영역에 놔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었다. 근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서 로컬 푸드가 이제 그 확대되어지면서 이제 그분들의 활로도 나름 이제 좀 확대되어지는 형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컬 푸드를 매개로 해서 지역 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나오게 됐다.
근데 이것을 로컬 푸드라고 하는 형태 속에 가둬버리지 말고 로컬 푸드 직매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게 협력, 연대가 인제 그 같이 인제 필요한 것 아니냐. 인제 그것을 일종의 인제 체계화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이제 있게 됐다라고. 근데 사실 인제 그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은 2015 년도에 밀라노 엑스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인제 그 맺어진 거거든요. 왜 2015 년도에 왜 그렇게 됐었을까?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7 년도, 2008 년도에 세계적 식량 위기가 있었었잖아요. 벌써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아마 인제 잘 인제 기억 속에 없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제 그때 당시 세계적 식량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다지 인제 그 사람들은 인제 피부로 인제 그 어 느끼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쌀 자급률은 거의 100% 정도 인제 달성했기 때문에 인제 그랬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인제 그 식량 위기가 인제 엄청나게 심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 먹거리를 인제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앞으로도 가능할까?' 먹거리의 어떤 그 안정적인 생산과 그다음에 뭐 유통 소비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그 고민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 진영에서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거기에 정책적인 인제 개입이 인제 들어가기도 하고 인제 그랬었던 건데 이것을 정책적인 형태로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좀 협의회를 농민, 소비자, 유통업자 이제 등등 지역 내에 있어서의 먹거리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한번 이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이러이러한 형태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각성들 아니면 계기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러 지역에서 인제 막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15 년도에 밀라노에서 엑스포에 참여했었던 여러 도시들이 "그럼 우리 이제 먹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모양의 어떤 그 이 먹거리 계획을 갖다 만들려고 한다면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주되게 해서 푸드 플랜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인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왔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거버넌스 푸드 플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식생활, 사회경제 형평성, 먹거리의 생산, 그다음에 먹거리의 공급과 유통, 그다음에 음식 낭비 이제 요러한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인제 좀 고민을 해 보자. 그러면서 한 37 개의 인제 먹거리 정책 협약의 실행 프레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인제 보시면 거버넌스 첫 번째 나오는 게요. "기관 및 부서를 넘어서는 협력을 도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제시에서 인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거는 인제 이러한 어떤 그 인식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먹거리와 관련된 이 정책이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 및 부서를 넘는 이제 협력의 도모. 예를 들자면 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서 따로 있고 교육청이 또 따로 있고 또 의회가 인제 또 인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과 관련된 인제 그 시청 부분이 있고 이제 협력이 어떤 그 이것을 틀을 갖다 만들어 내야 된다. 더군다나 인제 이런 거죠. 김제시청 내에 농업 생산 유통 중심의 것뿐만이 아니라 시청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뭐 지역 상권 뭐 중소 소상공인 이제 관련된 부서들 다 여럿이 인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어질 때 먹거리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가 고민이 되어진다면 통합적인 형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전에 인제 그 농림부 장관께서 인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는
언감생심 개의 경계도 넘기가 참 어렵다. 이 공무원 조직에서. 근데 이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틀은 진짜 그야말로 이 개의 경계를 넘는 과의 경계를 넘는 이제 그런 형태. 그래서 푸드 플랜을 이제 그 진행하고 할 때 이제 많은 경우는 어떻게도 하냐면은 이제 그 부시장님이 이제 그 주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국 최소한 이제 국 단위에서 이제 그것을 갖다 이렇게 또 추진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한 먹거리, 그다음에 부실한 식사와 관련된 거, 식단에 대한 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역의 생산물과 연계되어진 학교 급식 식단의 마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김제 씨가 푸드 플랜을 통해서 생산자를 조직화해 내고 그렇게 해서 이 로컬 푸드 직매장에 공급을 했고 근데 로컬 푸드 직매장만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농민들의 조직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일종의 이제 그 연계해 가지고 네트워킹 작업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사회 경제적 형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제 조달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그 보누 씨, 예, 예. 네, 저기 그 말씀하세요. 지금 화면 계속 넘어가고 있죠?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스크린을 두 개 쓰고 있는데 한 스크린은 처음에 지금 보니까 멈춰져 있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사회 경제적 형평성과 관련해서도요.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향상, 그다음에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방향 전환. 그러니까 이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에 있어서의 이 실행 프레임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각각의 부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져간다면 그래서 이제 그 정책 제안을 또 여러분들께서 또 하시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참 멋들어진 예, 그런 이제 그 푸드 플랜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생산과 관련해서도요. 특히 이제 그 김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농복합시로서의 어떤 의미도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 먹거리 손실, 그다음에 낭비, 예, 뭐 이런 부분들도 예, 함께 이제 고민할 이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푸드 플랜의 개념도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같이 이제 그 요약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기존의 생산 소비는 어떠했느냐? 중소농이던 그다음에 대농이던 다 그냥 도매시장으로 갔었다. 타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하고서 이 도매시장에서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기 학교 급식, 공공 급식, 공공기관 급식, 소매점, 전통시장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오고 그랬었다. 로컬 푸드도 별로 활성화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이제 푸드 플랜은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소농가를 육성한다. 지난 10월 달에 10월 20 며칠이었나요? 어, 유통가가 주도해서 기획생산과 관련된 그 포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그 중소농가들을 이제 기획생산의 주체로 만들어내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중소농 도매시장 사실 중소농이 도매시장 가봐야 어떻습니까? 대우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을 매개로 해서
학교급식, 공공급식, 공공기관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등으로 가도록끔 하는 거. 그러면서 안전, 영양, 복지, 환경을 고려한 형태.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도 같이 이루어내는 이제 뭐 이런 얼개들을 이제 그 푸드 플랜,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푸드 플랜의 개념도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농 내지는 전업농은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의 시장에 이제 결합이 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까지는 자발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푸드 플랜이 이제 만들어져서 자체 수립의 형태, 전주, 화성, 옥천 그리고 서울. 서울은 이때 2017년도에 만든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기초로 해서 사실 이때 서울시의 이 푸드 플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였어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산지와 기초지자체를 1대1로 매칭한다. 1대1로 매칭을 하지 않으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 1대1 매칭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김제에서는 쌀이 올라오고 뭐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나주에서는 뭐 배가 올라오고 단품목 중심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준다면 중소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없다. 근데 서울의 먹거리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소농가들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생산주의 농정이 완벽한 형태로 지배하고 있던 상황. 그래서 중소농가의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행히 완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몇몇 홍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서는 지역의 농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학교 급식에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그럼 서울에 하나의 자치구로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이제 그 도농상생 공공급식이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김제는 2019년도에 푸드 플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푸드 플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도는 사실 공적인 영역의 확대, 공공급식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농상생 내지는 지역 내 상생이 같이 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식품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이제 그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 관리의 문제 그리고 사업 주체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먹거리의 보장 상생 그리고 건강 안전 이것을 통해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해내는 것 먹거리 정의는 어떤 걸까요? 생산 입장 속에서 본다면 농가가 생산한 먹거리가 제값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먹거리 정의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지출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중간에 유통 형태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농가에게 전달되어지는 수치율은 엄청나게 낮다. 그것도 정의롭지 못하다. 그 다음에 먹거리를 이렇게 이른바 이제 그 속이는 형태 그것도 정의롭지 못하다. 속이지 못하는 구조, 얼굴 있는 먹거리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해내는 것이다. 지역에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에서 소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상생의 구조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먹거리 정의를 실현해내는 길이다. 그러니까 먹거리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왼편의 사진은요. 제가 이제 먹거리 푸드 플랜 관련할 때 자주 이제 사용하는 거. 2017년도 박원순 시장이 전 시장이죠. 이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 사용했었던 거예요.
취약계층 어르신이어 가지고 저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 쌀 포대를. 그래서 이제 "쌀을 어떻게 잘 드시고 계신가?"라고 해 가지고 좀 봐 보니까 쌀은 쌓여져 있고 라면으로다가 인제 그 끼니를. 그렇다고 그러면 쌀을 드리는 것이 그럼 먹거리 복지를 갖다 그러면 실현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상황에 맞게끔 전달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도시락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근데 물론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도시락 사업이 인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제 그렇긴 합니다만, 인제 이러한 부분의 문제들. 요즘 청년 문제도 굉장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인제 보시면은 이거는 서울 지하철 2 호선 구역의 스크린 도어 인제 그 수리하다가 인제 그 죽은 인제 그 김군 인제 가방에서 나온 거잖아요. 뭐 컵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인제 보시면은 이 같은 공구 가방에서 인제 수저하고 인제 이 기름때 묻은 이거 같이 나오는. 그리고 아침 결식하는 이 대학생들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결식이 게을러서 결식하는 게 아니라 요즘 대학에서 저걸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인제 비대면이어 가지고 지금 사업도 인제 끊어져 버렸는데 어 1,000원의 행복이라고 그래 가지고 1,000원 내면은 아침 식사를 갖다 인제 하고 그래요. 인제 말씀 인제 들어보면은 점심때 먹는 이 한 끼당 저기 그 이 소비량보다 아침에 먹는 게 더 난 그 이야기 듣고서 '아 한 끼로 아침 한 끼로 다 해결해 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먹거리와 관련된 취약계층의 부분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어 먹거리에 있어서의 보장이라고 하는 거, 이 취약계층을 없애도록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이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푸드 플랜의 핵심 가치, 어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몇 가지 인제 하다 보면은 푸드 플랜과 관련해 가지고 막 고민의 지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고민의 지점들을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뽑은 거 한 6 가지 정도. 우선 인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봤지만 협치가 아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치. 민관, 먹거리 거버넌스의 구축, 그리고 인제 그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논의가 인제 확산되어지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위원회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냥 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냥 뭐 요식행위로 이루어지는 인제 그런 위원회들도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푸드 플랜에서 아까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거버넌스를 가장 중요시 했었었잖아요. 여기에서의 거버넌스는, 푸드 플랜에서의 거버넌스는 다른 어떤 사업의 저기 막 그 이 협치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인제 그 중요성이 이제 큰 이제 그런 민간 거버넌스 협치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관, 부서간 칸막이 극복해 내는 거, 선도 부서를 명확히 해 내는 거, 민민, 친환경이냐 로컬 푸드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막 대립하면서 그동안에는 잘 지내왔던 사람들이 "푸드 플랜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막 그 반목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푸드 플랜 속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다툼의 지점들을 더 많이 확인해 내는 것. 이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무래도 같은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이 경제적 지속 가능성. 푸드 플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대해서 나름 어떤 의미 있는 지점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작물 재배를 이제 확대해 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이 농업 경영비가 그러니까 농업 소득률이 29.8%. 지금 농업 투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생태적인 어떤 그 형태의 농업으로의 어떤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이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판로를 이제 다양화해야 된다.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단체급식 하고, 그렇게 하고 인제 외부 도시와의, 외부 지역과의 연결을 만들어 내야 된다. 급한 마음에 외부와의 연결을 먼저 고민해 내 버리다 보면은 지역의 고민을 놓쳐 버릴 수가 있다. 애초에 푸드 플랜을 하자라고 했었던 것은 중소가족농 중심의 어떤 그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놓쳐 버리게 되면은 푸드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쳐 버리게 된다. 그리고 농민 가공 활성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민 가공, 그러니까 농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끔 하는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농민들이 가공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식품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거든요. 사실 인제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소규모 가공과 관련된 지원 조례는 이제 지자체별로 인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인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식품위생법 자체가 상위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외지 유통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식품위생법의 어떤 그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행재정적인 어떤 그 이 지원, 이제 그러한 부분도 인제 필요하겠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 농업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체험, 이제 요런 부분들. 그리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물론 인제 먹거리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도 이야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생태 농업으로 있던 전환을 유도한다. 이른바 농업 생산을 할 때, 유기 재배를 할 때에 그 농업 생산이 이른바 탄소를 고정시키는 형태의 기여의 정도하고 관행 농업일 때의 기여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기후 위기, 또 이렇게 폭우가 오고 했었을 때, 태풍이 지나가고 했었을 때 도복을 하는 것도 농민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도복이 이렇게 막 심하다 그러면 "아 저기는 비료를 많이 준대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꿋꿋하게 또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제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요구도 인제 그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 인제 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브라질 등등에 비해서 한국의 비료 사용량 압도적으로 많다. 그다음에 농약 사용량도 압도적으로 네 많다. 물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중국도 인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이제 생태 농업으로 했던 전환을 나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라고 해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만을 우대하는 형태로 딱 가 버리게 되면은 그것도 또, 그래서 이 이른바 '생태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지금 현재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지만 '나는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인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을 갖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제 또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인제 뭐 또 지원을 또 해 주면서 이 유도해 내는, 이제 그래서 이 완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참고해서 좀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 이게 사실 인제 그 어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인제 운영이 되어질 거냐, 거버넌스, 협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 아까 인제 그 푸드 플랜의 개념도 인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옛날에는요, 여기 중앙 지방 정부라고 써져 있는 요 칸을 이 옛날에는 푸드 통합 지원 센터라고 저기 그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협치의 기구로서 '푸드 통합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학교 급식 센터도 있는데 그럼 푸드 통합 지원 센터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질문이 막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방 정부라고만 그렇게 이제 표현을 요즘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협치의 기구로서, 그러니까 먹거리의 공공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지역 내의 먹거리 거버넌스의 헤드쿼터로서 이른바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 여기는 생산자의 조직화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기획 생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로컬 푸드 직매장에 이제 그 공급되어지는 물량, 학교 급식 등등.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 급식 센터를 통해서 이제 공급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급식 센터를 통해서 나아가는 물건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 내 생산자의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각각의 사업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통합적으로 모아지는 형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먹거리 이제 그 복지도 이제 총괄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어떤 그 조성입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 먹거리 관련, 농업 관련 이 조직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농민 조직을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농가를 조직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별화시키기보다는 뭐 지역 단위가 됐던 어떻게 됐던 뭐 협동조합의 형태를 만들어내도록끔 또 유도해내고, 그러면서 농민들 스스로가 공동체적 정신을 또 이렇게 또 좀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또 고민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배려의 부분입니다. 중소농가라든지 여성농가, 고령농가, 그리고 귀농인, 취농인.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10헥타르, 2019년도 기준 봐보니까요. 경지 규모가 10헥타르 미만에서는 농업소득을 가지고 가계비를 충족하는 못합니다. 10헥타르 이상이 되어야만 이 가계비를 충족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 농가다라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상황이 그다지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규모 생산 농가는 대규모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행 유통 채널에 그나마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나다. 근데 중소농가, 여성농가, 고령농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귀농, 취농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 내의 어떤 그 인적 고리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적 어려움, 먼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배려되어지는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돌봄이 이제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공동체성을 확보해 내는 것. 어, 이거 돌봄이라고 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은 저기 도시 지역에만 있는 거지 농촌 지역에는 별로 없지 않나?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이 더 취약할 수도 있어요. 어, 하다못해 도시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만 나가면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 삼각김밥 있잖아요. 급한 대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촌 지역의 경우에서 오히려 그렇지도 않다.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이셔가지고 식사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농촌이 먹거리 사각지대일 수도 있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이제 제주도에서 그 당근하고 이제 뭐 깻잎 등등 유기 재배를 해요. 한 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도시의 소비자를 위해 가지고 유기농으로 이렇게 깻잎하고 당근 생산해 내고 있는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 집 애들은 지금 며칠째 지금 짜장면만 시켜 보내고 있다. 오히려 농촌의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이 먹거리 어떤 그 사각지대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담아내서 김제시의 이 이른바 농업과 먹거리를 같이 이제 또 좀 고민해내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부분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어떻게 따분하게 듣진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 몇 군데 이제 뭐 서울시의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글만 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다. 푸드 플랜, 먹거리 전략, 그래 구축가 푸드 플랜 필요하다. 근데 생테이츠베리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린 왕자. 배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다를 꿈꾸는 일이다. 푸드 플랜. 그러면 내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업무 속에서 그럼 푸드 플랜에 녹여낼 수 있는 사업은 뭐지? 근데 이러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뭐를 이렇게 변화시켜낼 수 있지?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담당 이제 그 주무 팀이 그 고민은 훨씬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이제 푸드 플랜 이거 할 때도 아마 이제 저거 하셨었을 겁니다. 그 저기 그 외부 연구 용역. 사실 외부 연구 용역에 전적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너무 이제 과욕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느 김제시라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취약계층의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 어디에는 이제 구도심 지역이고 어디는 또 뭐 그렇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도 그렇고 농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각각의 성격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그 고민들을 좀 가져가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우면 먼 곳에 사람이 온다. 아마 이제 공자님한테 이제 좀 이제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이제 위정자가 물어본 모양이에요. 왜 내가 통치하는 지역에 왜 사람들이 없고 자꾸만 딴 데로만 가냐. 방법 좀 가르쳐줘라. 이제 그러니까는 근자열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뻐야지 그 모습을 보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제 이거를 한 거는 먼 곳을 바라보고 푸드 플랜이 아니라 지역을 먼저 챙겨내는 것.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마찬가지. 지역의 김제시의 이 먹거리 체계가 공적인 체계가 신뢰의 체계, 소농, 중소농이 살려지는 체계,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이 행복한 체계,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서울이 아니라 뭐 전주가 됐던 아니면은 뭐 어디가 됐던 당연하게 이제 김제에 손을 벌린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혹시 질문? 질문 예, 마이크 켜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선물까지 준비해 놨는데 요 책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포로 보내드릴게요. 안 넘어오시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너무 다 써버려 가지고 지금 쉬실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시간이 몇 시까지죠? 10시 반까지 수업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10분 쉬시는 거고. 20분 휴식하십니다. 그럼 쉬는 시간 많으시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니까 제 강의가 완벽했나요? 본우 씨. 네, 저기, 어, 어, 들리시나요? 예, 예, 들려요. 예. 네, 아니,
저희 몇 번 회의하고 저희 회의를 강의를 계속 해주셔서 저는 이해가 많이 되는데 다른 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실무를 추진하면서 음, 이제 저의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지역을 먼저 챙겨서 지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관외로 진출하고 그리고 서울도 공략을 해보고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데 어, 행정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이제 초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1년 차 지금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도 이제 물론 속도도 내겠지만 그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김제시 푸드 플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예. 음, 근데 사실 이제 그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금방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이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효율에 방점이 찍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공정이라고 할까, 공공성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늘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대규모 유통하면 매출을 얼마나 쉽게 늘어나겠어요. 근데 중소농가들 그동안에 이제 판로가 없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니까 추가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예,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아, 네. 먹거리 유통과 박소민인데요. 아,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공공급식,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관련해서 예, 이제 다음 주에 또 서울시에서 정책 포럼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 공공급식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내년도 추진 발전 예, 방향이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아, 지금 예산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 과거에는 그 지원금을 그 아이들에게 일식당 500원씩 지원해 주던 거를 250원으로 이제 낮추는 걸로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추가 자치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소강 상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막 강의실에서 일면 이게 막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게 또 렌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어정쩡한 상황.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시장이 공석인 상태잖아요. 이 그 박원순표 사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언제죠? 10일이죠. 10일 날 화상으로 이제 그 하게 될 텐데, 내년도 지금 현재 예비 산지로 익산하고 청양하고 그 다음에 거창 이렇게 세 군데 예비 산지가 있는데 지금 하겠다고 했었던 마포 저기 그 강남구하고 마포구가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 예, 그래서 일단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에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난 3월 달인가에 2020년 그 예비 산지를 선정을 두 군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내년도에 예비 산지 선정 작업이 예정돼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박원순 시장의 전 시장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엄청나게 큰데 내년 4월 달에 그 보궐선거가 어떤 형태로 이제 결론이 나느냐, 결말이 나느냐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어떻게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참고해서 참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자치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것 저기 막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 빨리빨리 해라. 왜 안 하냐. 서울시에서 이제 자치구에 예산 지원도 해주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좀 미온적이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조금 이제 좀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 4월 선거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간은 마치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